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줄을 서서 롤러코스터가 한두 개만 더 있었어도 줄이 짧아질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놀이기구를 추가하면 대기줄이 더 짧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통계학자에 의하면 디즈니 월드 사례를 봤을 때 줄이 길어지게 만드는 것은 평균 손님 수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손님들이 도착하는 패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대기줄은 놀이기구에 대한 수요가 놀이기구의 수용력을 초과할 때 형성됩니다. 또한 디즈니월드가 수요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 수요를 수용할 만한 능력 역시 갖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학자들은 성수기에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는 디즈니월드 방문객 수를 디즈니 측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손님들은 하루 종일 불규칙한 간격으로 들어오고 놀이기구 정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때때로 긴 대기줄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용력을 기반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수요의 평균적인 증가를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요의 변동성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디즈니는 패스트패스라는 기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패스트패스는 해당 손님에게 지정된 시간에 우선적으로 해당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패스트패스가 각 시간대에 오는 손님 수의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실제 시간은 변함이 없지만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놀이공원뿐만이 아닙니다. 통계학자들은 교통체증 역시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디즈니 월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정체는 도로의 평균 수용량을 초과하는 갑작스러운 차량의 대량 진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네소타 교통부는 램프 미터링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신호등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이 기술을 통해 미네소타 교통부는 도로 위의 차량 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 추론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역학자의 사례이고, 두 번째는 신용평가 모델러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은행과 보험사의 필수적인 정보인 개인의 재정적인 신용도를 추려내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역학자들은 통계를 사용하여 질병의 발병과 그 기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인과관계를 식별해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 미국 오리건에서는 심각한 불편함, 신부전,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의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몇 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수의 환자 사례만으로도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먼저 감염된 5명의 환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중 4명의 공통점은 시금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금치를 먹는 주민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역학자들은 대장균 감염이 원인이 시금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시금치 섭취 빈도는 일반적인 오리건 사람들의 섭취 빈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는 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것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자료들의 패턴을 잘 분석하면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층 조사나 인터뷰 없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가 대상자의 수많은 과거 대출 기록과 행동 패턴,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이 굳이 대상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업자 측에서 차용인들의 직업과 대출 상환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대출 신청이 들어온 즉시 그 사람의 직업 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관관계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 추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격차 등
대학 학위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 등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공정한 시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활용해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학자는 인구 통계학적 집단 중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리할 수 있는 문제를 걸러냄으로써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이 공정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의 표현 자체가 문화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보다 백인 응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표현이라면 그 시험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 공정한 질문인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학자들은 모든 질문들에 대한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의 정답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집단 간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낼 때에는 인종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나눠질 수 있는 모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 집단의 구성원은 평소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집단은 평소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대다수를 구성한다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통계학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체와 백인 학생 전체를 비교하기보다는 각 인구 통계의 우수한 성적과 낮은 성적을 비교합니다. 집단 간의 차이는 또한 다수의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소수의 손해를 보조하는 시스템인 보험의 공정성의 핵심입니다. 보험이라는 모델을 언뜻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상품이 피보험자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해 있는 주택과 내륙에 있는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전체 평균 위험에 대한 대가로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내륙에 위치한 주택은 해안가의 주택보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여 공정한 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의 도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약물 검사나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온갖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의 검사들이 오류를 완전히 방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핑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잘못 고발되는 의향성과 부정행위를 한 운동선수가 무죄를 선고받는 의음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약물검사 담당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의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더 많은 부정행위자들을 놓치게 되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운동선수의 10%가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약물을 복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사관은 의향성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양성이 뜨는 검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운동선수의 약 1%만이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운동선수의 약 10%가 부정행위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9%는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자의 90%가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역시 동일한 딜레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일련의 질문을 받는 동안의 호흡이나 혈압 등 피험자의 의료 통계를 모니터링하여 작동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의 생리적인 상태 변화와 거짓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거짓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주관하는 형사들은 의음성, 범죄자가 무죄를 받고 석방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약물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음성을 피하고자 하면 할수록 의향성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 분야가 범죄에 맞서거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 논리는 오히려 정확히 이런 일들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겉보기에는 명백해 보이는 패턴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 이집트에어 제트 여객기가 매사추세츠 주의 난터켓 섬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급추락하며 탑승자 중 단 한 명도 생존하기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3대의 다른 제트기가 같은 위치에 바로 근처 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이집트에어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자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으로의 비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4번이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이건 그 지역이 재난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임을 나타내는 징조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00만 분의 1에 불과한데 이는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죠.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자 했습니다. 4대의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맞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그 외의 수많은 비행기들은 안전하게 같은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통계학자들은 앞선 이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패턴에 대해 맞지 않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권은 앞의 예시와 반대로 통계적 사고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쳐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과 2005년 사이에 온타리오 주립 복권에서는 5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상금을 탄 주요 우승자 5,713명이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첨된 복권 중 200장은 바로 그 가게의 주인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이 공정하다면 복권점 주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복권 당첨자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 복권점 주인은 200개가 아닌 57개의 당첨에 그쳤어야 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권점 주인의 사기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주인이 당첨된 다른 사람의 복권을 가지고 자신이 당첨된 것으로 속임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